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합시다.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때의 문인이자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 선생의 시 한 수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선생의 이름을 보시면 김부식의 식자가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인 소동파의 이름인 식자와 같은 것을 보고 선생이 동파를 흠모해서 식자를 이름에 썼고 동생 이름도 소식의 동생인 소철의 철을 따서 김부철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김부식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식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동생도 3명이 있었는데 부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은 없습니다. 아마도 선생이 송나라 문풍을 존중했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이 두 인물을 연결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는 경주 김씨로서 신라 무열왕의 후손으로 왕족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어서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해요. 스스로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면서 외롭고 궁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홀어머니의 교육과 형제들의 노력 덕분에 그를 위시한 아우들과 함께 사형제 모두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하게 되니 그의 어머니 또한 훌륭한 어머니로 칭송받으며 임금으로부터 매년 곡식을 하사받는 영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장가 집안으로 불리면서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그는 고려 인종 때의 명신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반대해서 토벌 장군으로 나아가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보수적인 유교 관료 체제를 강화하였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삼국사기를 편찬하여 유교적인 합리주의와 중앙집권적인 시각을 반영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고대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에 대한 소개를 그가 편찬한 삼국사기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사기의 중요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원사료들이 전란으로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 현존하는 서류로서 가장 신뢰받는 체계적인 정사라는 점이며 또 그의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기록의 사실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삼국을 이해하는 유일한 핵심 자료라는 점, 후대 역사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 등등으로 감히 함부로 삼국사기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삼국사기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사대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편찬한 결과 우리 고대 사회에서 보이는 신화, 전설 등 그 신비한 요소를 대폭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적인 독자성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중국의 정사 체제에 맞추어서 왕과 귀족 중심의 기전체 서술을 취했기 때문에 민중의 생활상이나 경제나 문화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셋째로는 선생 자신이 신라 출신의 귀족이다 보니 신라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신라 중심의 사관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고구려와 백제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빈약해서 삼국 간의 대등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 왕조 중심의 정치 서술에 치우치다 보니 그 외에 다양한 역사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도 하고요. 또 다섯째로는 고려 왕권 강화를 의식하다 보니 정치적인 목적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럼 그의 소개는 이 삼국사기로 대신하고요. 삼국사기를 통해 드러나는 선생의 성향이나 사관, 민족관 등을 바탕으로 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뒤에 그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했는지를 시를 통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평융시예요. 평정할 평자, 오랑캐 융자 해서 오랑캐 즉 반란군이죠. 반란군을 평정하고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승전가라고 하겠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는 단순히 승전의 기쁨을 기념하는
무용담이나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반역자들을 진압한 충신으로서의 자부심과 현 왕조의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온 문장 안에 스며 있는 관료적이고 도덕적인 승전가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 시는 선생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문학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한 시로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럼 먼저 전체 내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식, 평용시. 왕이 장군에게 출정을 명하니 깃발을 흔들며 새벽을 연다. 삼군이 일제히 북가 뿔나파를 울리니 말리길에 천둥과 바람이 휘몰아치네. 반역의 무리를 칼날로 베어 황제의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치자. 규환한 군사가 승리를 보고하러 들어오니 천자가 춘대에서 기뻐하신다. 어떠신가요? 대략 요약해보면 장엄한 출정 의식에서부터 전쟁에 나아가 적들을 평정하고 돌아와 개선을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 속에 그려낸 한편의 서사적인 승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형식은 한구의 5자로 8개의 구로 구성된 오원율시고요. 열개자, 경계개자, 누대대자 해서 회운목과 울의 뇌자의 제운목으로 운율을 맞췄습니다. 다 평성에 속하는 글자로 아본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수연부터 보시죠. 왕명, 장군, 출, 정기, 불효,개. 왕명, 왕이 명령하다. 여기서 왕은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입니다. 6살 때 황태자로 책봉되고 14살 때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외조부이자 장인인 이자겸의 조종을 받죠. 인종은 왕권과 문벌 귀족의 갈등 속에 즉위한 군주이기 때문에 즉위 초부터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었고 또 한편 김부식에게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해서 고려 유학의 역사관을 확립하기도 합니다. 왕명, 왕이 명령하다. 장군 출, 장군에게 출정하라고. 여기서 장군은 이 시의 작자인 김부식이죠. 당시 고려 조정은 이자겸의 난 이후에 건문세족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특히 개경 귀족들의 사치와 부정부패 또 당파 대립이 극심해져서 정치적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이때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이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을 근거로서 서경이야말로 새로운 왕도가 될 길지이며 그곳으로 천도해서 북진 정책을 펼치면 고려가 다시 흥성할 수 있다는 서경 천도운동을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인종은 이 묘청의 참신한 개혁에 호응하였지만 김부식을 위시로 한 개경파 유학자 관료들의 막강한 반대에 부딪히죠. 그들은 서경천도야말로 사이비 도참에 근거한 위험한 모험이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제관계를 요구하며 우위를 자처하는 금나라를 정벌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묘청의 금국 정벌론은 현실적으로 무모하다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으로 입지가 약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경 문벌 귀족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 그나마 왕권 유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나라를 정벌한다는 것도 당시 금나라와 형제관계를 맺고 있었고 군사력도 상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낮았어요. 결국 인종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김부식을 토벌대장으로 삼아 묘청을 없애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은 왕명이라고 씀으로써 묘청의 난을 진압하러 가는 일의 정당성 그리고 왕권 수호의 행위를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명 장군 출, 왕이 김부식 장군에게 묘청 정벌을 위해서 출정을 명하다.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러 나가는 출정식 장면이에요. 정기, 불효계. 정기, 군대의 깃발입니다. 불효계,
불효, 떨칠불자에 새벽효자, 그 10개자, 깃발을 펄럭이며 새벽을 흔들어 열다 라고 하겠는데, 이 불효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즉 새벽녘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자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정기, 깃발을 펄럭이며 불효계, 출정의 시간이 열렸다 이렇게 되겠죠. 깃발이 새벽바람에 펄럭거리는 모습이며 완전 무장한 왕의 부대가 당당하게 반란군을 무찌르러 나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요. 출정의 막이 오릅니다. 이렇게 첫 예언은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하는 의례식을 갖추는 장엄한 출정식 장면이고요. 두 번째 함예언입니다. 3군 제고각, 만리, 권, 풍내. 3군. 여기서 3군은 육해군 3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수호하는 부대로서 좌군, 우군, 중군이에요. 국가적인 규모의 전투죠. 그 기세가 대단함을 강조한 시어예요. 제고각, 가지런 할 제, 붓고 뿔납할 각이에요. 제자는 부사로서 일제히 붓과 뿔납팔이 울리는 거죠. 동시에 빠방 하면서 출정식을 끝내고 출발하는 모습을 시청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리, 권, 풍내. 만리, 1만만자의 거리단위 리자죠. 개경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서경까지의 거리를 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서경 천도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니 묘청은 1135년에 개경의 문벌 귀족 중심 체제를 버리고 서경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의미로 국호를 크게 이루는 나라 해서 대위국이라고 정하고, 또 지금까지의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통성을 찾자는 의미로 하늘이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의 천계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리고 군호는 하늘이 보낸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인이라는 의미의 천견 충의군이라 짓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실제로 개경, 개성에서 서경, 평양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대략 200km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만리는 4000km니까 터무니없는 과장이겠지요. 이 만리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전투의 막중함, 또 그 험난함을 표현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권풍내, 이 권자는 돌돌 말을 권자예요. 주간을 돌돌 말아두는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이 구절에서는 바람처럼 빠르게 영토를 휩쓰는 장대한 기세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권토중래라는 말 있죠. 권토중래의 권처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달려오는 군사들의 기세를 빌려서 이 김부식 장군은 개경에서 최종 격전지인 서경까지 바람과 천둥처럼 거세게 진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내, 이 바람과 천둥은요, 주역 42번 께인 풍내 이께와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위에 상께는 바람을 상징하고요. 아래 이 하께는 우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천둥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서로 힘을 더해 만물을 풍요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괴예요. 김부식 선생은 이 주역의 이 풍래익계를 차용해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고하고 또 장수와 군사의 기세를 드높이는 효과를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군 제고각, 3군 정규균이 제1제의 고각, 붓과 뿔납할 소리에 맞춰서 만리, 권, 풍내, 만리를 바람과 천둥을 일으키며 일사불란하게 진격하는 기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연이에요. 드디어 반란군과 싸우는 장면을 묘사한 연입니다. 역당 주봉인, 황위, 진국에. 역당, 거스를 역, 무리당자죠. 묘청이 주도하는 반란군들을 말합니다.
주봉인, 벨주, 칼끝봉, 칼날인 해서 칼끝과 칼날로 베다. 전형적인 전투를 묘사한 표현인데요. 이 묘청을 비롯한 서경파들을 이 정규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묘사했죠. 결국 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의 공격으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묘청의 반기를 든 세력이 대거 항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묘청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참수되었는데 그 중에 조강을 비롯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일부 반란군들은 이후 1년 동안 저항을 이어가죠. 결국 관군의 총공격으로 조강마저 전사하면서 이 반란은 완전히 진압됩니다. 이렇게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 인물이 단재 신치호 선생이에요. 선생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고려 중기의 가장 큰 사건으로 꼽으면서 묘청의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기상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김부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와 문벌 귀족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인물이라고 비판하죠. 다시 돌아와서요. 역당 주봉인, 반란군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황위 진국에, 황위, 천황이죠. 천황의 위세, 위력. 여기서 왕인 인종을 황제라고 칭한 것입니다. 마지막 미연에서도 이 왕을 천자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묘청이 주장한 칭제 권원론의 영향이 듯해요. 묘청은 우리 고려도 독립적인 황제국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고려 국왕도 황제라고 칭하고 또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유교적인 사대주의를 버리고 자주적인 국가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칭제 권원론을 주장합니다. 때문에 묘청의 난은 단순한 지역 반란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인 서경파와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세력인 개경파의 충돌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아마도 묘청의 사상적인 도전이 고려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김부식도 왕을 황제라거니 천자라거니 하면서 왕조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사대적이라는 오명도 벗고 또 유교적인 질서를 정당화하고자 했을 것 같아요. 진국에, 온 천하에 떨치다. 떨칠 진짜이고 구계는요. 이 계자는 원래 경계나 지경의 의미로 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구계는요. 문헌적인 변음으로는 구해라고도 하는데 표준 발음으로는 구계라고 한답니다. 구천의 밖을말해요. 구천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동서남북, 중앙, 동남쪽, 서남쪽, 동북, 서북 이렇게 총 9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구계는요. 9겹으로 된 하늘의 끝, 즉 온 세상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국토 전체를 표현할 때 이 구계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땅의 광대함을 표현하곤 하죠. 황위 진국에, 황제의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치다. 역당 주봉인, 역당 반란군의 무리들을 완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말하죠. 칼로 베어 황위, 황제의 위엄이 진국에 하늘끝까지 펼쳐졌다. 떨쳐졌다. 자, 앞구에서는 전투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뒷구에 그 자주적이고 불교적인 노선을 주장한 묘청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한 왕조 질서의 승리를 발표하는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은 이미지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연이에요. 환사 주계입 천자 희춘대. 환사, 돌아올 환, 군사사, 돌아온 군사. 반란군을 진압하고 귀환한 군사가 주, 계입, 아렐주, 승리 계자지요. 승전을 아래로 입 들어온다. 귀환하는 군사가 개성가를 부르며 승전보를 알리러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천자 희춘대. 그러니 천자가 인종이죠. 희 좋아하다. 어디서? 춘대. 봄의 누대에서. 춘대는 봄제사, 춘계를 지내거나 봄이 온 것을 기념하거나 혹은 봄맞이 행사로 시를 읽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장소가 높고 눈에 띄는 곳에 둠으로써 왕이 승전보고를 받기 위해서 춘대에 올라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쁨을 표하는 모습이죠. 이 봄이라는 계절적인 상징과 함께 그 승전의 위엄 그리고 장엄함을 극대화한 시어라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 후에 왕권의 안정 그리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그리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봄의 이미지와 겹쳐서 표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전보의 기본 절차는 군대가 이 개선 행렬을 하면서 궁 안으로 들어와 승리 보고를 하고, 또 왕은 높은 누대에 앉아서 승전 소식을 듣고 연회를 베풀면서 군사들의 공을 취하죠. 공이 있는 군사들은 승진을 시키거나 토지나 재물들을 하사하고, 또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또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보상도 하는 일련의 행사를 벌이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승전보의 장면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왕조의 정통성과 그 사대적인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만천하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김부식 선생이 묘청의 난을 진압시킨 뒤의 심정을 읊은 평용시 읽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의 시 속에는 반역을 평정한 도덕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정치 질서를 회복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유교적인 공적을 완수했다는 그 보수적인 관료적인 성취감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왕명 장군 출. 왕이 인종이 김부식 장군에게 출정하라 명하니 정기 불효계 깃발을 펄럭이며 새벽을 연다. 3군 제고각 정규군이 일제히 북가 뿔라파를 불어대니 만리 번 풍내 만리길에 바람과 천둥이 휘몰아치네. 역당 주봉인 반역의 무리들을 칼날로 베어 황미 진국에 황제의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치자. 환사 주계입 귀환한 군사들이 승전을 보고하러 들어오니 천자 희춘대 천자가 춘대에서 기뻐하시네. 이것으로 김부식의 평용시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후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